그러면은 인용수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연구일까요? 아니요. 인용수가 높으면 좋은 연구죠. 조회수가 높다 해서 좋은 영상이란 법은 아, 없잖아요. 아, 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안 될 과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너무 재미있는 과학의 과학 이야기를 해주러 오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허효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허요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어디 계시죠? 지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과학의 어. 과학이라는 주제인데 좀 저는 뭔가 딱 와닿지는 않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라는 분야인데요. 네. 줄여서 사이사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마이너한 분야긴 합니다. 네. 비슷한 분야로는 이제 사이언토메트릭스라고 해서 과학 계량학 혹은 그 전에 비블리오메트릭스 서지 계량, 서지 정보학 이쪽이랑 계보가 맞는데요. 오. 이제 과학 문헌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이제 과학의 과학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를 어떻게 뭐 연구를 하는 건가요? 뭐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 뭐 이런 네. 거를 분석을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성과로 논문이라든지 네.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성과물의 데이터들이 쭉 쌓이게 되면서 그렇죠. 이걸 분석하면 또 우리가 뭔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뭔가 예. 흥미로운 사실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과학자들의 연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학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의 과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계가 만들어내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네. 그 분석에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게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네. 이제 알았네요. 오늘 그러면은 전해 주실 핵심 메시지가 있나요? 네, 오늘 드릴 메시지는 네. 과학도 데이터로 연구된다. 이런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도 데이터로 연구된다. 네. 야, 우리가 논문 쓸 때만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다. 네. 과학 그 자체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에서 대표적인 성과물이 논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요한 이야기는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까 곰국 얘기를 했더니 자꾸 안 되는 네, 맞아요. 곰국만 보여. 맞아요. 그렇게 읽기도 힘든데 맞아요. 계속 곰국만 오! 야.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논문이잖아요, 사실. 네. 논문 하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용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인용. 논문을 인용한다. 너무 네네. 중요하죠, 인용. 네. 그리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같이 함께 쓴 사람들을 이제 협업 연구자 이렇게 부르는데 공동 저자 뭐 예, 이렇게. 공동 저자 네. 그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다양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되고 나서 네. 다른 사람이 이제 내 논문을 잘 인용해 주면은 좋은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이분 성함이 올리버 스미시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7년도에 유전자 타겟팅이라는 기술로 노벨상을 타신 분인데 네. 이분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논문이 있잖아요. 네. 이 논문이 삼투압을 측정하는 논문이에요. 네. 근데 요게 올리버 스미시스 이 과학자분께서 이 논문이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아서 너무 실패작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논문이라고 해요. 논문이 한 번도 사이테이션이 안 될 수도 있나? 실제로는 10년간 9번 정도 인용됐다고 하고 와.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까지 28번 인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과학자한테도 인용이 안 돼서 이제 실패작이야라고 느꼈던 연구가 있다는 사실이 좀 특이하죠. 네. 와, 네. 노벨상을 탄 사람이 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인용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은 거지? 노벨상을 탄 논문은 그 논문은 아니죠. 노벨상을 타신 분들은 모든 연구가 다 훌륭하고 네. 인용도 많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쵸. 근데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의 그 비율을 추적한 그런 기사였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2006년도 정도까지 쭉 추적을 했더니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은 2006년까지 오니까 10% 이하로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은 네. 10년 동안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의 비율인데 네. 네. 2005년, 2006년 오게 되면 아예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논문이 한 번 이상은 인용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옛날에는 인용이 네. 안 된 네. 논문들이 저렇게 많지? 아무래도 과거보다 현재로 올수록 논문이 많이 이제 출판되니까. 그리고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같은 기사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분야별로 인용이 안 된 페이퍼들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것도 보면은 논문이 출판되고 나서 한 2, 3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그래도 논문이 인용이 된다.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그 분야는 이제 밝은 하늘색인데 네. 이것도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30% 이하로 떨어져요. 네.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의 비율이.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라 할지라도 어떤 연구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의 과학이란 분야를 소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저렇게 아이디어와 사람과 또 논문과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 논문이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폭발적으로 이런 과학에 관련된 논문, 뭐 특허 이런 문헌들이 막 증가하게 되고 네. 그것을 이제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공유도 굉장히 쉬워졌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 이러면서 이제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논문의 인용 지수가 사실 그 연구자를 약간 평가하는 기준 막 이런 게 되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특정 저자가 가진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아까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셀프 사이테이션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용수를 막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가 요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H 인덱스입니다. 네. 왼쪽 그래프는 이 논문의 증가를 그린 그래프예요. 19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논문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가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와, 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 완전히 80년대 이후로는 그냥 폭발적이네요. 이 그래프는 논문에서 제목이나 이런 데서 논문에 사용된 키워드를 뽑아내가지고 개수를 세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직선 형태로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논문의 주제는 직선적으로 증가했지만 논문의 개수 자체는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해 새롭게 발표된 논문 수가 도대체 몇 편 정도일까? 우리가 보통 좋은 논문이라 불리는 네. SCIE 네. 라는 인덱스를 가진 논문 기준입니다. 280에서 290만 편. 아니 아무리 전 세계라도 어느 정도 필터링 된 거잖아요. 엄청 좋은 퀄리티의 논문이 저만큼이나 된다고. 네. 와 진짜 논문 기계들. 거의 하루에 네. 7,500에서 8,000개가 나오고 우리가 랩 미팅 하는 2시간 동안 600편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근데 제가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네. 그 2022년, 2023년, 2024년 네. 웹 오브 사이언스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은 295만 893편에서 왔다 갔다 요 정도 수준이고요. 네. 요 웹 오브 사이언스 말고 스코프스라는 인덱스도 있습니다. 논문을 또 저장하는 DB 중에 하나가 엘스비어에서 운영하는 스코프스라는 네. DB예요. 요거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가 가진 논문 저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서 하여튼 400만 편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논문들이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SCI나 스코프스에 내지를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디다 내요? 대부분 학회 발표로 그친다고 합니다. 네, 학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스칼라를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와! 얘는 왜 이렇게 증가해? 2023년도에 600만 편, 2024년도에 거의 800만 편에 육박을 해요. 그리고 2022년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1월에 챗GPT?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있죠. 생각을. 네. 너무 있죠. 그러니까 네. 물론 AI로 썼다는 게 아니라 AI가 나오기 시작해서 관련된 논문들이 그렇죠. 엄청 네. 나오기 시작했겠죠. 물론 그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중복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논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학술 네,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뛰길래 아마 정말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 스태티즈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오, 네. 아, 너무 좋아하죠. 네. 야구 광이어서. 야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잖아요. 머니볼이란 영화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를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아, 이런 거 아닐까?
스포츠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과학도 분석을 한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인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진짜 세이버 매트릭스랑 비슷하겠구나. 약간 세이버 매트릭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표들이 야구 선수들도 옛날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승, 타율 이런 게 중요했다면은 네. 요즘에는 뭐 다른 지표들, 그 WRC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네. 발전해가고 있는데 과학의 과학도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군요. 그래서 과학의 과학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미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연구 정책을 수립할 때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지 그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연구자의 성과나 또 협업 전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논문을 인용했다. 또 이 논문을 또 다른 사람이 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물다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인용 네트워크라는 게 나옵니다. 인용을 서로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를 계속해서 연결하다 보면은 그래프 형태, 일종의 그물망 형태의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인용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뭐 1번이 2번과 4번을 인용했고 네.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그물망 형태가 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심근경색 관련된 오믹스 연구예요.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뭐 이런 네. 등등 그런 연구들을 쭉 모아서 인용 네트워크를 그린 건데요.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에요. 논문을 쓴 사람들. 근데 왜 누군 커요? 큰 거는 이제 인용수가 많은,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되는. 아. 네. 신경만 같다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트워크니까요. 그 동그라미를 이제 노드라 부릅니다.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를 이은 거를 엣지 혹은 링크라 불러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노드에 분홍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도 있죠. 네. 요거는 각각 뭘 의미냐면은 빨간색은 벌스트 논문이라 그래서 단기간에 갑자기 인용을 많이 받은, 그래서 연구의 흐름을 갑자기 뒤바꿔버린 그런 연구들이고요. 임급동입니다. 임급동. 네. 떡상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상한가. 네. 그렇죠. 빨가면 빨갈수록 네. 이 논문 네. 떡상하면서 임급동에 올라가지고 터졌다. 그리고 이제 분홍색 테두리는 허브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 논문과 논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논문이에요. 한 연구에서 다른 연구로 갈 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누가 이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낸 논문은 뭔가, 또 학문과 학문을 매개 역할하는 논문은 뭔가,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심근경색 오믹스 관련된 연구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연구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뭘까? 성경? 오. 종의 기원, 뉴턴,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 DNA, 오, 상대성? 반야심경 좋다. 올리버 로우리라는 분이 쓴 단백질 정량 논문입니다. 단백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네. 방법론이 들어간 논문이에요. 이게 35만 회 정도 인용됐습니다. 와. 여태까지. 네. 대박이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아, 논문인데. 생명과학 쪽에서 실험하시는 분이다 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방법론이다 보니까 무조건 인용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의외로 엄청난 발견이 아니라 실용적인 논문이 인용은 더 잘 되더라. 아. 네, 인용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너무나 잘 아는 누나입니다. 모르십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관련된 논문을 쓰신 분이죠. 2020년에 네. 노벨상 노벨상을 타셨죠. 네. 야. 근데 이분 논문이 아까 그 얘기해 주신 크리스퍼 네. 바위 논문이 10년 동안 15,000회 인용됐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한 21,000회 정도까지 인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용적이고 또 네. 굉장히 파급력이 큰 논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네. 어떤 논문이 그럼 잘 인용될까? 아, 누가 인용 잘 되나?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임급동을 가나? 네. 네. 이거를 인용 역학이라고 합니다. 사이테이션 다이나믹스 이렇게 부르죠. 이 인용 역학에 관련된 대표적인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접근 방법만 좀 다를 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적 우위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매튜 효과라고도 불러요. 초반에 우연하게 좀 많이 인용됐어. 그럼 걔만 계속 인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네. 알고리즘을 탄 거야. 탑승했네요. 그렇죠. 아, 네. 조회수 탑승했어요. 그 순간 임급동 가는 거
아주 식은죽 먹기죠. 그러네요. 근데 왜 저게 매튜 효과예요? 아, 저게 그 로버트 머튼이라는 분이 명명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네.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들한테 달란트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5달란트 받은 노예는 잘 벌어서 또 5달란트 남겨요. 그리고 3달란트 받은 노예도 또 잘 벌어서 3달란트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노예는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돌아왔을 때 저는 잘 지켰습니다 했더니 너는 게으르다. 아. 그래서 1달란트를 다 뺏어가지고 5달란트 노예한테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초반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닐까. 매튜 효과가 매튜가 마태복음에. 그렇습니다. 아, 그. 그래서 적게 줘놓고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달란트조차도 뺏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비유를 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네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데릭 솔라 프라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굉장히 선구자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네트워크 분석 관점에서 이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호적 연결 모델. 처음에 선호를 좀 받은 연구들이 네. 계속해서 연결이 많이 되더라. 이걸 또 연구하신 분이 이제 또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인데 바라바시라는 분이에요.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선구자라고 보통 아.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셨냐면은 T는 시간이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부에는 그 동그라미 크기가 똑같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운데 있는 애들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자꾸 가운데 애들만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잘 된 애들이 뒤로 갈수록 계속 연결이 잘 돼서 자꾸 커지는 이런 현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상을 만들어도 첫 몇 분이 되게 중요해. 여기서 알고리즘을 타잖아요. 네. 끝도 없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모델 다 잘 되는 애들만 잘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꼭 이런 모델만 있을까요?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슬리핑 뷰티 논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누적 우위 모델이나 선호적 연결 모델을 따르지 않는 그 논문들인데요. 말 그대로 잠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용이 팍 폭발하는. 그러니까 한동안 나오고 나서 인용이 안 되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역주행이잖아요. 너무 정확한 비유네요. 역주행 논문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네. 엄청 유명한 논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썼던 EPR 역설. 이 EPR 논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대요. 실제로 그러면 이 슬리핑 뷰티를 어떻게 측정할까?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다른 어떤 특정한 논문인데 AG 보시면은 막 50년 정도 가까이 인용이 조금밖에 없죠. 거의 0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인용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빵 치고 올라가는. 와. 와. 그래서 허버네이션 동면 기간이 있고 네. 갑자기 어웨이크닝 되는 각성하는 기간이 딱 생기는데 그게 얼마만큼 강하게 튀어오르느냐. 네. 야. 이걸 가지고 이제 슬리핑 뷰티 포인트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EPR 논문도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아, 이거 EPR이에요? B가 EPR입니다. 초록색은 뭐예요? 다른 모델로 설명해봤더니 설명이 안 돼. 어. 그게 이제 초록색과 빨간색 그래프고요. 이제 우리가- 파란색으로만 했더니 설명이 돼. 이런 아, 뜻입니다. 우리는 파란색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와. 야. 87년도에 빵 튀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저 때 왜 빵 튀기 시작했을까요? 밸브 등식을 실험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EPR 논문이 인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EPR 역설 논문이고 와. 다른 논문들도 전부 다 물리학 관련 논문들이에요. 이렇게 물리학에서 꽤나 많은 슬리핑 뷰티들이 있었던 거죠. 이 슬리핑 뷰티를 깨우는 왕자님이 있겠죠. 실제로 이걸 연구한 논문들에서 프린스 페이퍼라 부릅니다. 아 근데 너무 낭만적이다. 아. 너무. 재밌죠? 이 프린스 페이퍼를 좀 봤더니 네. 좀 네. 특이한 사례가 있는데 이 가필드라는 분이 1955년에 네. Citation Index for Science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SCI의 그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웹 오브 사이언스 네. 요거에 이제 개념을 제시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50년 동안 잠잡니다. 근데 그 뒤에 1999년과 97년이 돼서야 클라인버그나 세글렌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과학 분야에서 이거를 인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 논문이 갑자기 또 이제 어웨이크닝 된 거죠. 네. 네. 비슷한 예인데요. 자카리라는 분이 또 논문을 내십니다. 사회 네트워크, 소규모 네트워크 관련된 논문이었는데 이것도 네트워크 과학에서 막 인용을 해주게 돼요. 30년 후에. 그래서 30년이 되고 나서 빛을 본 논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점은 이거를 이제 분석해 봤더니 네. 이 슬리핑 뷰티는 동일한 분야에서 논문을 인용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자님이 동일한 분야가 아닌 점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왕자님이 다른 나라 왕자님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비유가.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슬리핑 뷰티의 80% 이상이 다른 분야에서 인용해 주더라. 왕자님이 80% 이상이 다른 분야더라. 라는 게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다른 분야에 의해서 발견되고 확장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용수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연구일까요? 아니요. 인용수가 높으면 좋은 연구죠. 조회수가 높다 해서 좋은 영상이란 법은 없잖아요. 야. 야. 사실 좋다 나쁘다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용수가 하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인용수가 무조건 높다고 이게 영향력이 있고 무조건 좋은 논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반론 인용도 가능하니 그 논문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인용도 네.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인용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